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 승현쌤의 세미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네, 세미나란 무엇인지, 왜 세미나를 통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 세미나 시작부터 발제문 쓰기까지 는 책인데요. 남산강학원에서 현재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세미나를 더 잘하고 싶고 즐겁게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마구 샘솟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승현쌤과 함께 오늘 이 세미나의 즐거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배워보고자 이 북토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 북토크는 7시에서 8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1부에서는 세미나 책을 쓰신 승현쌤이 알고 싶다, 승현쌤 X5이랑요, 그리고 세미나를 알고 싶다, 세미나 X5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승현쌤의 미니 강의가 있고요. 미니 강의를 하고 나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북토크를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북토크를 진행하는 동안에 확인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저자분도 이제 오셨는데요. 네, 어디 계시죠, 승현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세미나 책을 쓴 정승현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정말 신청 링크가 있는 신청 게시판 게시물을 계속 봤는데 하루하루 신청하시는 분이 늘 때마다 얼마나 긴장됐는지 모르고요. 사실 지금도 긴장이 별로 안 풀려갖고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승현쌤께서 본인 소개를 하셨는데 뭔가 좀 살짝 아쉽지 않으신가요? 아쉬워요. 그럼 승현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승현쌤이 알고 싶다, 승현쌤 X5.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업 육아대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 문탁 네트워크의 세미나 선수! 세미나 경력 20년에 어떤 세미나도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세미나 책으로 돌아온 다른 아빠의 탄생의 저자! 그가 왔다! 정승현! 저희가 한번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당황하셨죠? 그래도 저희가 승현쌤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을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세미나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책에 있는 소개에서도 써놨지만 제가 주로 사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하는 일은 육아입니다, 육아. 저희 딸이 지금 5살인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원시키고 밥해 먹이고 씻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 하던 일들이 있었죠. 출판사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거 외에 제가 그냥 뭐 가장 많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책 읽고 글을 쓰고 또 세미나 참가 신청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육아를 계속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지금 이 책이 나온 출판사 사장님이시죠? 저희 아내께서,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바깥 양반께서 그러지 말고 뭘 하나 써보면 어떻겠냐, 너 계속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 해오던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노하우랄지 아니면 뭐 세미나를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책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썼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고요. 사실 좀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출판사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쓰면 인세를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게 해주면 이제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책을 썼고요. 이제 쓰면서는 제가 좀 잘 쓰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쓰는 동안에 세미나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많이 정리가 되고, 어차피 계속 해나갈 세미나 활동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이걸 쓰면서 저 스스로도 좀 정리를 하고 뭐 다시 생각해 본 계기들이 되기도 했었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제 네네. 육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딸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들었던 질문이 혹시 이제 딸이랑 만약에 세미나를 하게 네, 네, 된다면 네, 세미나를 하고 싶으신지가 이제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딸과 함께 하게 된다면 아,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저는 별로 딸하고 세미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나중에 커서라도 부모 자식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이건 마치 이렇게 자식한테 운전을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거여갖고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딸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뭐 해보기는 하겠지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서 네네, 그 출판사 사장님과는 혹시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족하고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족하고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일상을 같이 겪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책을 한 권 놓고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인문학적인 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굳이 세미나를 가족과 함께,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또, 아, 네. 세미나를 하면서 네. 막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떤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세미나가 굉장히 즐거우셔서 20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 비결이 뭔가요? 네. 그거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북토크의 모집 타이틀이 거부할 수 없는 세미나의 즐거움이었었잖아요. 네. 그걸 보자마자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근데 이를테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즐겁다고 느끼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미나를 하는 게 그냥 항상 하하호호 즐거울 수는 없죠. 일단 다들 세미나를 해보셨잖아요. 경험도 있으시고. 보면 어떤 텍스트는 정말 책을 앞에 놓고 울고 싶은 텍스트도 있죠. 뭐 무슨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한국어로 돼 있는데 정말 한두 문장도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들이 세상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텍스트를 읽는데 막 너무 기뻐서 막 웃음이 나오고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쩐지 모를 이 벽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기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을 슬그머니 타넘거나 아니면 벽을 돌파해 가거나 할 때에 자기가 내적으로 느끼는 어떤 쾌감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데 특정한 강도 이상으로 공부하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공부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겠죠, 아마. 한번 열심히 딱 하고 나면 뭐 그 같은 장소나 뭐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그 공부를 해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한번 맛보면 계속 그런 형태의 공부 방식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번 맛보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네네네네. 정말 거부할 수 없죠. 한번 맛보면 거부할 수 없죠.
그 책에서 그 프로필을 보니까 네네. 이제 여전히 세미나도 만드시고 참가도 네네.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은 어떤 세미나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탁 네트워크에서 이제 1학기 때는 뭔가 이 서양 철학 기초로 서양 철학사를 읽는 세미나를 했었었고요. 지금은 잠깐 이제 방학이죠. 1학기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강의를 하나 들을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2학기부터는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책에도 그 네. 세미나 스토리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 세미나를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2학기부터는 몬탁 네트워크에서 존재와 시간을 읽는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네. 그 책을 쓰시면서 네. 이 문장은 내가 썼지만 정말 뿌듯하다 싶었던 그런 아, 네. 있으실까요? 되게 갑자기 민망하네요. 일단은 그 머릿말에 있는 공부 없는 네트워크 그 문장은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은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문장은 아니고 문단인데 제일 좋았었던 건 세미나 스토리의 세 번째였었나? 공부의 목적 없음에 대하여에서 이거죠. 잘 읽히지 않는 책들을 읽다 보면 괴로운데, 근데 그런 책들을 막 읽다가 어느 순간 단박에 딱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삶이 약간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책으로는 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문단이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게, 머릿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이 공부가 하고 싶어지게 네. 만드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승현쌤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책의 주제인 세미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미나 X5. 네.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란 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랑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세미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그 이전에도 뭐 세미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승혁쌤이 말씀하신 세미나와는 또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여기 강학원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책도 읽고 발제문도 쓰고 에세이도 쓰고 세미나에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세미나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도 살짝 헤매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세미나 책을 읽으면서 세미나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준비를 그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뭐죠, 한일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란 아까 승현쌤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바로 공부와 네트워크의 결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파헤쳐볼까요? 먼저 공부에 대해서 쓴 부분을, 승현쌤이 쓰신 부분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미나 책 3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계관을 어느 때고 의식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가진 관점에 세계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의식하고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관점을 검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란 자신의 관점을 검토해서 그것이 뭔지 알고 또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는 다른 관점을 획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하지만 역시 혼자서는 자기의 관점을 검토하고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부하고 공부할 친구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세미나를 통한 우정과 네트워크는 대체 뭘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좀 도와주세요. 승현쌤이 말하시길
세미나에서의 네트워크란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수평적 관계라고 해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관점이라는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남겨둘지, 차이를 남긴 채로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해 볼 수 있을지 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미나 책에서 말하는 세미나란 건 그 공부랑 네트워크랑 이렇게 결합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현실에서는 세미나장에 가서 그 제 의견과 다른 사람의 그 다른 의견을 만났을 때 그게 차이를 발견한 걸 텐데, 여기서 승현쌤은 그 차이에서 배움으로 가져가시는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차이에서 약간 단절을 좀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그걸 그 차이들을 배움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현쌤? 아, 네. 그건 되게 맞죠. 그게 가장 이제 사실 세미나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어쨌든 알고, 그리고 그 차이를 갖고 생각해 볼 여지를 만들어내는 건 거니까. 만약에 반대로 가정을 해보면 오히려 생각하기가 더 쉽죠.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다 비슷한 생각으로 공감을 다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나서 모여갖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평형 상태인 거니까. 근데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좀 놀라운 일들이 세미나를 할 때 있으실 거예요. 아까 단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무슨 읽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쪽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상대방이 약간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전혀 벙찐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쟤는 왜 저러지? 이러고 말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죠. 네. 거기서부터 공부가 되려면 왜 저렇게 곤란한 얼굴을 할까? 그리고 도대체 내 이야기에 어떤 점이 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주제와도 동떨어진 이야기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이야기가 더 진전이 안 되는 건 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왜 곤란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바에서 내가 어떤 점에서 나를 불편하게 저 이야기가 만드는 건지 같은 것들을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야 세미나에서 훨씬 얘기가 많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게 차이를 가지고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때 그런 곤란함과 불편함과 이런 게 있을 때 대부분은 말을 안 해버려요. 예,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고요, 이야기가. 이러면 진행이 더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단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돼요. 애써서. 말이 안 나오죠. 내가 이걸 갖고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지? 뭘 나보고 말하라는 거지? 라고 하는 이 순간들이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항상 있어요. 그때 애써서 말할 거리를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무릎 써야 하는 거죠. 무릎 쓰지 않으면 말도 안 나오고 이야기도 더 진척이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세미나의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더 이야기를 하려면 더 할 수 있는데. 네. 더 해주시면. 네, 더 할게요. 그러면 말할 거리가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나중에 그 미니 강의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시간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말하기가 잘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래요. 독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책 읽기에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델은 대개는 소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델이죠. 내러티브를 따라서 읽는 거. 이렇게 읽어가면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줄거리를 아는. 그러니까 보통 소설에서 찾아야 될 줄거리를
철학책에서도 무의식 중에 찾고 있다고요. 인문 고전 속에서도. 이게 줄거리가 어떻게 요약이 돼야 되는데 요약이 안 되죠. 네. 어려우니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초과하는 책들이니까. 인문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그게 요약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거리를 찾기가 어렵게 되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나하고는 다른 집안에 서 있기 때문에 공통의 집안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읽은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왜냐하면 한 줄거리를 놓고 이 줄거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네. 저 사람은 자기 나름의 내러티브를 아마 구축해서 왔을 거고, 나도 그렇고 하니까 서로 공통의 교차 분모가 안 생기죠. 네. 그러면 철학책이나 인문 고전이라고 불리는 텍스트들은 다른 형태의 읽기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읽던 책들과는 다른 형태의. 네. 뭐랄까,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항상 뭔가 막혀있는 이 기분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미니 강의 때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승현쌤 덕분에 이 공부와 네트워크의 결합에 뭐라 해야 되죠? 궁금했던 네. 점이 살짝 풀린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승영쌤의 미니 강의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이- 제가 신청하신 내 댓글을 다 읽어봤어요. 보면 몇 가지로 문제들이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입이 안 터진다, 세미나에서. 입이 안 열린다. 이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발제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말하자면 말하기와 글쓰기가 막힌다는 이야기겠죠, 아마도. 네.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제가 하는 세미나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겪어요. 이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세미나가 한 16회차까지 되는 긴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발제문을 쓰는데 매번 발제문을 쓸 때마다 정말 어렵죠.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발제문을 쓰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읽기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읽기도 되고 말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제문은 정말 못 쓰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앞에 거 두 개는 다 되는데 말이 입이 안 터져. 이런 경우가 있거나. 근데 이건 사실 제 생각에는 다 착각이에요. 네.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만 잘하거나 어느 하나만 못하거나 할 수 없어요. 사실 제대로 굴러가는 거면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해야 돼요. 뭐냐 하면 읽기를 잘하잖아요. 읽기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이 책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논리 구조나 논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머릿속에.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면 이걸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글이 엉망진창이 되죠.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책에서 특정하게 이해가 되는 한두 문장을 가지고 자기 체험을 붙여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제문이나 이런 논리적인 로지컬한 글이 아니라 감상문을 쓰게 되죠. 근데 이 감상문을 갖고 세미나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감상문을 가지고는. 세미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감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감상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내 감상을 이야기해야겠죠. 내 체험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세미나는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네. 네, 이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텍스트 읽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텍스트를 읽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쓰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말하기는 어떻겠어요? 쓰기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논리적인 것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기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말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죠. 읽기, 첫 번째 읽기는 아까 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읽기의 모델을 일단은 빨리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걸 버리고 어떤 모델을 찾느냐? 이걸 실제 보면서 약간 이 판서를 하면서 내지는 예문을 보여드리면서 하면 더 좋을 테지만, 어쨌든 오늘은 미니 강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떼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문장이 서로가 어떻게 연관을 갖고 있는지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소설은 이렇게 읽지 않죠. 제가 책에도 예문으로 썼는데 하이데거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러하여서 뭐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대 같은 형태의 지시대명사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걸 읽을 때는 이 지시대명사가 정확하게 뭘 가르치는지 찾지 않죠.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는 순간 책 읽기가 망하는 겁니다. 안 읽혀요. 그렇게 읽으면. 그것이든 그든 이든 저것이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뭘 가르치는지 찾아내셔야 돼요. 항상. 이건 습관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네. 그러면 간혹 가다가 그것이나 이것이나 저것이 앞에 나온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가리키는 게 어느 걸 넣어도 다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해석이 갈라지는 건 바로 이런 대명사들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A를 가리키는지, 이게 A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쪽과 세미나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B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겠죠. 이 둘이 갈려서 이 해석을 갖고 세미나에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건 거죠. 인문 고전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건 대개는 이런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 거인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갖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외부적인 거, 나의 체험이나 사회 문제나 이런 걸 예로 끌어들여 갖고 이걸 갖고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토론은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죠. 네. 해석의 다양성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이 텍스트에서 대명사들이 뭘 가리키는지 찾아내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문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범위로 확대할 수 있어요. 문단 간의 차이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게 뒤에 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논점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지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다 구조화를 시켜셔야 돼요. 그래야 읽혀요. 특히 이건 동양 고전에는 사실 별로 해당이 되지 않고 서양의 철학들을 읽을 때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서술,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이 훈련받는다고 했을 때 훈련은 대부분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다루는 기술, 문단을 다루는 기술, 문단과 사이의 연관들을 얻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잘 써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잘 써지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훈련이 또 필요하죠. 근데 어쨌거나 잘 쓰는 거는 이 능력하고 이렇게 잘 읽는 능력하고 아주 관련이 많다는 것 정도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발제문 쓰기 얘기를 해볼게요. 발제문 쓰는 게 다 어려우시죠? 나는 발제문 쓰는 게 별로 어렵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발제문 쓰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제가 세미나를 여러 차례 해보면서 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대부분 발제를 해오라 그러면 요약을 해오시죠. 심지어 그런 경우도 봤어요.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갖고 별로 약간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빼서 그냥 글을 만들어 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꼽는 가장 최악의 발제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 발제문은 어떤 게 있냐면 개조식으로 써오는 거. 개조식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점 하나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이픈 표시 넣고 뭐뭐임, 뭐뭐다, 뭐뭐 뭐 였음, 뭐 이런 식으로 글이 되지 않게 그냥 요점 정리를 하는 형태로 그 발제문을 만들어 오시는 경우예요. 이건 문이 아니에요. 문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예. 문이라는 건 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형태의 글. 그렇죠.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나은 형태의 발제문, 자기 문장으로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만 해갖고 오는 경우. 이걸 발제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그런 발제문을 써보셨을 텐데 자기가 쓴 걸 발제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는 약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거기 지금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는 발제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 발이라고 생각해요. 아, 발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 아, 그것도 재밌는 대답이군요. 어쨌거나 그건 발제문이 아니에요. 발제문을 쓰다 만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약을 해오시잖아요. 자기 문장으로 글 형태로 요약을 해서 뭐 이를테면 본문 페이지가 한 3페이지인데 요약이라고 했는데 발제문이 A4 5장씩 막 되는 경우들이 있죠, 간혹. 예,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발제문이 아닌 건 아니지만 발제문을 쓰다 만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발제문은 그럼 뭐냐? 그렇게 요약을 하셨잖아요. 그걸 갖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가셔야 된다고요. 네. 자기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으면 그 요약을 한 번 더 요약하세요. 그러니까 더 뺄 거를 더 많이 빼고 그러면 자기가 뺀 것, 이게 더 좀 덜 필요하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뺀 것과 남겨놓은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건 거예요. 아,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럼 내가 왜 이걸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나는 왜 이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같은 형태의 의문들이 있죠. 예. 그러면 더 중요해서 남겨놨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사람들한테 물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자문자답하면서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사람들한테 설득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문제의식이 요약되어 있는 형태, 문제의식만 들어가 있는 형태로 쓴 글이어야 발제문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 요약문 상태로만 딱 남겨져 있는 건 발제문이 되어가는 중, 아직 발제문이 되지 못한 요약문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발제문을 언제 쓰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세미나가 수요일이에요. 그럼 발제문을 언제부터 쓰셔야 될까요? 수요일 밤부터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밤부터. 네, 그죠? 세미나가 딱 그날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되게 사람들이 이 한 고비를 넘었기 때문에 풀어져요. 네, 그죠? 다 풀어져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지. 하루 이틀 정도 쉬어야지 하고 딱 시간을 보면 벌써 일요일이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좀 초조감이 들기 시작하죠. 초조한 기분이 드는데 이 초조한 기분 때문에 책을 다시 읽는 게 아니고 초조한 기분을 풀려고 일단 책을 덮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한 화요일 이때쯤부터 발제문을 쓰려고 뭘 한다고요. 그러면 읽기와 쓰기와 막 이게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뒤섞이면서 이도 저도 아닌 걸 써갖고 오게 된다고요. 세미나 시간에는. 그죠? 이게 아주 최악의 패턴이기는 하지만 아주 지배적인 패턴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화요일 밤부터 발제문을 쓰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발제문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를 아주 왜소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도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텍스트 사이에 행간과 뭐 각종 구두점과 이런 데 사이에 숨어 있는 이 결들을 싹 무시해 버려요. 네. 그럼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갖고 대충 요약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고 나서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화요일부터 발제문을 쓰기 시작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세미나를 한다는 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것도 세미나의 굉장히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요일 세미나가 끝나면 약간 풀어지는 기분을 한 번 더 다잡으세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나면 묘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더 하고 싶다는 마음. 근데 뭐 내일을 생각해서 참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훑어라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책을 다음 부분에 나갈 거 내지는 전에 했던 거. 네. 그렇게 해서 세미나 준비를 수요일 밤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들을 갖춰갈 수 있어요. 수요일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쨌든 있으니까. 네. 발제문을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부지런하시면 돼요. 긴박한 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수요일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도 발제문이 잘 안 써지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쨌든 다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탁넷에서 했던 북토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지금 그 남산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니체나 뭐 스피노자나 내지는 뭐 또 누가 있을까요? 푸코나 베르그송이나 뭐 들레즈나 이런 무수한 고전들이 있죠. 아주 훌륭하고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는 고전들이 있는데 이 고전들을 평생에 그 세미나에서 딱 한 번만 읽으실 건가요? 아니죠. 그런 책들은 평생 읽는 거예요. 몇 번이 됐든 간에. 계속 읽어가는 책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근데 내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발제문을 썼는데 처음부터 발제문을 되게 잘 써요. 그럼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건 거예요. 네. 일부러 구하는 괴로움이라는 말을 책에도 썼잖아요. 괴롭지만 일부러 하는 거. 그게 바로 과정 속에 있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잘 못하면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세미나를 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나는 겉핥기만 했어. 사실 그 세미나가 아니었으면 겉핥기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네, 겉핥기에 의미를 두세요. 겉핥기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지금 이번에 이 겉핥기를 했어. 와, 내가 세상에 이런 책을 겉핥기를 할 수 있었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죠. 그러면 다음에는 껍질을 한 번 더 벗긴다는 느낌으로 세미나를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레디컬하게 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 책이 나한테 드러내 보여주는 결이 훨씬 많아지고 풍부해진다고 저는 믿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과정 속에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 그 얘기는 책의 거의 맨 마지막에 이해보다 통과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욕심이 되게 많으시죠. 어느 책을 딱 읽으면 뭔가 거기서 건져내는 이 기분을 느껴야 보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막 헤매기만 했다랄지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판단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헤매기만 한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헤매게 만드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헤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형태의 공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 헤매지도 않아요. 헤맬 일을 일부러 만드는 게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헤매려고 하는 게 세미나다.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입이 안 떨어지시잖아요. 네.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어느 분이실까요? 아, 네. 왜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 약간 이해도 잘 못했는데 그냥 내가 떠오르는 건 그냥 감상인 것 같고 네.
약간 이걸 말해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네. 세미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엄청난 세미나 경력자 분들이시고 네. 저는 방금 막 들어온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 왠지 더 쭈그러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건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자의식이라고 하죠, 대부분은. 네, 맞아요.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의식인 거예요.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건 거죠. 근데 이건 자의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문턱을 넘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감상에 불과한 내지는 그것보다 더한 그냥 헛소리를 했다고 해서 누가 날 때리나요? 아니면 내 통장에 잔고가 날아가나요? 아니죠. 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말을 그냥 하려고 모인 게 세미나이기도 해요, 사실. 과정 속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가면. 근데 어쨌거나 그 자의식을 버리려면 어쨌든 그 자의식이 우스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문턱을 넘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고,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감상이 아니라 그 어떤 말도 그냥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예. 그리고 감상이나 뭐 내가 헛소리를 하고 막 이랬을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건 그거죠. 야, 쟤는 지금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서 고작 저런 말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다 잘 몰라요, 사실. 예. 대부분 우리가 읽는 텍스트는 명확하고 뚜렷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예. 그럼 뭐겠어요? 기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되게 완성되고, 정돈되고, 뭔가 좀 정확하고 의미가 있고, 이런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미나가 끝나요. 네. 리듬을 타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말해야지. 그리고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 내가 이상한 말을 했을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은 뭘까요? 그냥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내 말을 듣던 사람이 나한테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죠. 그 정도는 감수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뭐 좀 이렇게 곤란해 한다고 해서 내가 뭘 크게 막 그렇게 손해보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준비를 할 때, 텍스트를 읽거나 할 때 자기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일부러.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이거는 그냥 저의 경험과 관련된 거기도 한데, 세미나를 할 때, 저 말을 잘 못하게 됐고, 말 엄청 잘하는 선배들이 이래저래 뭐, 칸트가 어쨌고 저러고 떠드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끼어들 틈도 못 찾겠고.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할 말을 다 썼었어요. 다 써갖고, 붙여갖고, 책에다 붙여갖고. 근데 이것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예. 이걸 잘 못 잡으면 다 지나가 버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뒷북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당탕탕하는 그 경험이 쌓여야 적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지난 세미나에서는 2마디 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3마디를 하겠다. 3마디를 하려면 미리 3마디를 준비하시면 절대 3마디를 못하고, 3마디를 하려고 10댓마디를 준비해 가야 3마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미나를 잘하고, 세미나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나를 잘 해석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거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수요일 밤에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세미나를 수요일 밤부터 준비하는 것밖에는 비법이 없다고요. 네. 제가 문탁에서 그 문탁 철학학교 철학사 1학기 튜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자부하건데 세미나를 그때 10명이서 했거든요. 그 10명 중에 제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세미나를 하기 전에 3-4번을 읽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세미나를 할 때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참고 도서들을 사갖고 참고 도서도 다 읽고 갔어요. 할 말이 막 넘쳐나죠. 네. 근데 그날 세미나 하는 텍스트의 그 분량을 뭐 화요일 밤부터 읽기 시작해갖고 세미나를 했는데 수요일 밤에 세미나 끝난 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세미나에서 말을 못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걸 표현하는 아주 좋은 말이죠.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준비를 아주 많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가시면 말을 하게 돼요. 왜냐? 본전 생각이 나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입 한 번도 안 떼고 세미나가 끝나버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말을 더 하게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적당하다 싶은 거. 넌 왜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만큼 공부를 많이 해가면 그냥 말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제 강의는 마칠 텐데, 그래서 세미나 텍스트 외에도 평소에 많은 책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은 늘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정된 시간 동안에 뭘 많이 읽어두면 어쨌거나 그 읽은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된다고요. 세미나가 공부와 네트워크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부 자체가 사실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스피노자 에티카로 세미나를 많이 하시죠.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에티카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에티카만 가지고 뭐가 딱 될까요? 안 돼요. 에티카가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게 이를테면 17세기의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이게 어쩌면 그 스피노자 장대의 스피노자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스피노자의 아주 훌륭한 주석가였던 마트롱이나 들레즈나 뭐 기타 196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그 스피노자 붐에 일조했던 현대 철학자들 역시도 스피노자와 어떤 특정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관계죠. 그 담론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저변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에티카 세미나를 할 때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유리하겠죠. 네. 할 말이 막 샘솟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예 동떨어진 것 같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피노자는 주로 어디에서 살았죠? 네덜란드에서 살았죠. 네덜란드에 살았던 세파르딤 유태인이에요. 세파르딤 유태인은 뭐냐 하면 포르투갈, 스페인 등지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해온 유태인들을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파르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어떤 사유체계랄지 이런 게 있어요. 탈무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그 당대의 역사나 그 당대의 어떤 그 유태인들에 관한 담론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스피노자로 들어가기에 훨씬 더 유리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세미나를 하기 전까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읽어두셔야 되는 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갖고 세미나를 한다 했을 때 에티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할 말이 많이 생기지 않죠. 에티카 자체도 워낙에 어려운 책이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뚫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훈련이 대부분은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네,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네, 뭘 읽어야 되니까. 네, 그죠?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생활이 아주 단순해져요.
그냥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와갖고 책 읽고, 좀 이제 여가를 보내야지, 나를 좀 쉬게 하는 시간을 보내야지, 그럼 인터넷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살지 고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이렇게 단순해진 생활이 주는 양생적인 유리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있을 테고요. 하여튼 그게 저는 공부가 생활의 중심이 되면 어떤 인생이 바뀐다거나 내 삶이 바뀐다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런 것들, 이게 다 이 공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기만의 어떤 우주가 생기는 걸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를 한다는 건 그 장 안으로 들어가는 건 거예요. 네. 내가 술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막 온갖 이것들을 다 하면서 책도 읽어야지, 이게 아닌 건 거예요. 인생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세미나를 제대로 한다면. 네,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혹시 저랑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될 기회가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가져볼까 해요. 일단은 문학 작품은 제가 전에 서경쌤하고 이렇게 잠깐 인터뷰를 할 때 그 질문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요. 문학 작품 세미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이 있다. 그래갖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소설을 갖고 세미나를 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 경험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문학 작품으로 세미나를 하는 게 철학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 일단 훨씬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철학책에서는 거의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문제가 문학 작품에서는 스토리 안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캐내는 노력이 더 필요한 건 거고, 그리고 문학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이 문제의식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문학 세미나를 할 때는, 예전에 제가 그 소설을 갖고 세미나를 할 때도 그랬었고, 일단 책을 다 읽어야 돼요. 먼저 세미나 하는 과정 속에서 읽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네, 다시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미나를 준비할 때 미리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작품을 다 한번 읽어야 된다. 다 읽고 세미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분 넘어가겠다.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학 작품은 어쨌거나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게 비평이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비평은 뭐냐면 철학적인 도구 내지는 사상적 도구, 틀을 가지고 특정한 문학 작품을 해석해내는 일인 거죠. 이 해석이 있는 작품이면 그걸 갖고 참고도서로 삼아서 어쨌거나 그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석의 지평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 세미나의 진행자가, 세미나 참가자들은 거기까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진행자는 최소한 그 지평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토대로 하면 발제문을 쓸 때도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써볼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여지들이 있다. 내지는 문학작품은 특히 역사적인 사건들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해보기도 쉽고, 그리고 작가의 내적인 생애사적인 거랑 연관지어서 해보기도 쉽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작품을 갖고 굳이 철학책이나 사상과 관련된 것처럼 세미나를 하듯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갖고 오히려 감상에 머물러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 감상을 갖고 그 감상을 개념화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세미나에 한 명 있으면 아주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학기 때 문탁에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교재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보는 이 행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책을 쓰거든요. 근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나오는 그 죽음이 하이데거가 미리 달려가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죽음하고 아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그렇게 그 책을 한번 읽는 걸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설이 주가 되는 세미나는 물론 아니죠. 근데 이런 형태의 읽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문학작품 세미나를 기획한 사람이 이 문학작품을 읽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 문학작품에서 내가 뭔가 건져 올리고 싶었던 특정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밝혀줄 수 있을 만한 보조 텍스트, 이거는 뭐 철학책이 될 수도 있고 역사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불경을 잘 몰라갖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경을 읽어본 적은 있으나 그걸 갖고 세미나를 해본 적은 제가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그냥 예상컨대 제가 아까 세미나, 철학 세미나를 할 때 체험된 부분, 체험과 관련, 자기의 개인적 체험과 감상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그냥 그걸 싹 없애고 그냥 그 텍스트의 내적인 개념들만 갖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이신 거고, 체험이나 감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체험이나 감상을 개념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철학이 내 삶에 달라붙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개념하고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된 한 문장을 쉽게 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불경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럴 만한 여지가 크게 있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근데 문득 들기는 하지만 토론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기 그 남회근 선생님이 쓴 금강경 강의 같은 걸 보면은 어쨌거나 그 금강경의 사적인 역사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역사적인 변천이랄지 그 해석의 지평이랄지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문학 세미나랑 비슷한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런 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고요. 근데 뭐 금강경에 나오는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내 체험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매번 글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글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발제문을 쓰지 마시고 매주 세미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 글을 써오는 형태로, 글쓰기를 훈련하는 형태로 금강경을 갖고 내 삶을 이야기해보기 같은 형태의, 그렇게 해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불경을 갖고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이니 잘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되게 안 부지런하고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어떻게 말씀을,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이 안 읽히는 경우들이 생기시잖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책을 계속 읽어가야 되는데 책이 당연히 안 읽히는 날들이 있죠. 어떤 날은 막 못 읽겠어요. 리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책 읽는 리듬이. 저는 그럴 때 만화책을 봅니다. 만화책을 보면서 리듬을 찾아요. 왜냐하면 만화책을 보면 어쨌든 특정한, 뭐라고 해야 될까, 몰입도 강도 같은 게 약간 올라가죠. 좋아하는 재밌는 만화책을 보면. 그러면 그게 어쨌든 페이지를 넘기는 리듬도 생기고 이러니까 만화책을 보고 나서 이제 일반 텍스트를 읽으면 좀 잃었던 리듬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만화책을 읽기도 하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당장 내일 모레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세미나에서 나갈 분량만큼 책을 아직 못 읽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책이 안 읽혀요. 이럴 때는 저는 그냥 책을 옆에 펼쳐놓고 타이핑을 쳐요. 그 책을 그냥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서 치는 거죠. 읽을 분량을.
그렇게 타이핑을 끝까지 칠 필요는 없고 치다 보면 어쨌든 회복이 좀 되니까 그게 일단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상에서 일어나서 책만 들고 방안을 걸어 다니면서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책에도 썼지만 내 몸에 강제력을 거는 방식이죠. 책을 이렇게 눈으로 읽고 있으면 딴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손도 놀게 되고 뭐 귀는 딴 데로 열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한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뭘 하고 있고 화면을 뭘 보면서 계속 텍스트 내용을 봐야 되면 어쨌든 그냥 사라졌던 집중력도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 태스크를 완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책을 읽는 건 재밌지 않나요? 언제도 거기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까 만화책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책을 여러 개 읽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책을 읽는 방식은 책 한 권을 계속 한 권을 끝까지 읽는 형태로 읽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 책도 읽고 그 시기에 동시기에 읽고 있는 책이 한 3-4권 정도 있어요. 이 3-4권은 대개 분야가 정해져 있죠. 철학 하나, 소설 하나, 교양과학책 하나, 역사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묘한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탁 얘네들끼리 붙을 때가 있어요. 이 확률을 높이는 게 저는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 질베르 시몽동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시몽동이라는 철학자인데 들레즈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철학자인데 시몽동 책을 읽으면서 그 나노 테크놀로지에 관한 교양과학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갑자기 빵 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술 철학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좀 계속 주변에 책을 펼쳐놓고 이 책을 읽다가 좀 안 되면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 책을 읽다가 좀 안 되면 또 다른 책을 읽을 수 이렇게 가도 저는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그 뭐랄까 의무감, 중압감 이런 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 다시 달라붙을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까 그 미니 강의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뺐는데 그게 있어요. 책을 읽을 때 그냥 내 경험이나 내가 체험했던 일이나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같은 것들로 계속 흘러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경우 그렇게 가죠.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책 읽기를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내 생각과 내 체험을 계속 떠올리는 건 내가 그냥 깔때기처럼 되는 거예요. 답정너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초점을 말하고 있는 사람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럴 때는 보통 어떤 사람을 그렇게 판단을 할까요?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을 그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뭐냐면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얘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얘를 만들었던 동기는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자꾸 나의 체험과 나의 감상과 이런 걸 붙이면 그냥 이 되게 장벽 같은 사람이 되는 건 거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 너는 네 이야기만 자꾸 하려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텍스트에 맞추는 건 거예요. 이건 대화할 때 초점을 내가 아니라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랑 같은 원리고요. 네.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보통 그냥
뭐랄까, 독서 모임 같은 데서 하는 그 세미나에 맞춰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다른 형태로 방향 지워야 되는 건 거예요. 이 텍스트를 얘기할 때 감상이나 개인적 체험이나 이런 건 잠깐 접어두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따져봅시다 라고 제안해야 되는 건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어쨌든 거기로 방향이 지워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까 그 스피노자 에티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7세기 자연 철학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동기가 그 스피노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이런 부교재들을 더 읽어봅시다 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텍스트 속으로 방향을 짓는 이 노력을 사실 그 독서 모임의 진행자는 해줘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거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에서 그렇게 되는 게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다음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건 거고, 어쨌든 거기서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내 체험을 붙일 수 있어요. 그건 오히려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죠. 나의 체험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창조적 진화에서 베르그송이 우리는 모두 삶의 제작자일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을 창조해낸다는 식의 얘기를 해요. 매 순간. 근데 이걸 가지고 내 삶을 재평가해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삶의 제작자다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각자가 삶의 제작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제작했었지? 예전에? 이런 경험을 떠올려서 그걸 갖다가 끌어다 붙이면 베르그송을 곡해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베르그송이 삶의 제작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이 진술이 어떤 담론사적 연관 속에서 나온 말인지를 잘 알고 나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라는 형태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요. 방향이 다르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어쨌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하신 점도 있을 테고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면서 토크도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세미나 책 토크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승현쌤 북토크 어떠셨나요? 네. 네, 저는 되게 처음부터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 말이 되게 많고 그리고 늘 할 말이 많고 이런데 이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긴장이 좀 풀려요. 말을 많이 하면. 근데 이미 지금은 긴장이 좀 다 풀렸고, 근데 사실 여전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게 이 세미나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책으로 막 나올 때도 제가 조금 그랬었던 게 이게 뭔가 되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격과 수비를 잘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다 옳은 걸 옳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책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다음 책은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정독을 어떻게 할 건가, 철학책을 읽을 때 정말 어려운 글들이 있죠. 그 어려운 글들을 읽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문득 들었었고, 말하기는 굳이 그런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읽기 책과 쓰기 책 정도를 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오늘 콘서트를 하면서 좀 들어서, 제가 좀 지금은 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걸 하면 되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었었어요. 오늘 말 듣다가. 네, 감사합니다. 진짜 빨리 읽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세미나의 즐거움 네, 보토크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7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핑퐁 칸트 토크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칸트 보토크도 네, 7월 30일 날 네,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요. 그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승현쌤 네, 모두들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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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